안녕하십니까. 한겨레 TV 정치 와이파이 정한용 기자입니다. 각 정당이 지난 주말에 공천 마무리 작업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각 정당이 공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역구에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치평론가 유용화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유용화입니다. 저는 이름이 유용화고요. 네, 제 소개는 시사평론가로 쭉 활동해 왔습니다. 정치 와이파이, 와이파이라는 게 소통을 많이 한다, 크게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한겨레에서 하는 정치 와이파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는 그러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처럼 공천이 늦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지역 유권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각 정당 공천이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항상 공천하기 전에는 공천하는 지도부라고 할까요? 공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항상 이 언론 지상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저도 포함해서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많았죠. 아주요. 공정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이지 않았다. 계파별로 했다. 어느 계파 했다. 집단별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공천 잡음이 아주 끊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발이. 두 번째로는 이제 여당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바꿔서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권력을 장악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이계 친박계가 있으니까 지도부의 어떤 그 권력이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힘 이런 것 좀 불안정하고 민주당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도 이제 한국노총과 또 민주당 또 시민사회 세력 통합하면서 한명숙 대표 시스템이 체제가 출범했지만 지도부가 아직도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권력 집단이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공천 잡음과 지도부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공천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역대 총선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대 총선은 계속해서 이변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김남훈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변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12대 때는 민주정의당이 신민당과 야권을 이기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민정당이 148석, 신민당이 67석, 민한당이 35석, 국민당이 20석, 무소속 및 기타가 6석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억합니다만 이민우 총재, 네. 그렇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편한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민 총재의 돌풍 이거를 좀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사실은 민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긴 했는데요. 민정당이 1중대, 민한당을 2중대라고 불렀고요. 국민당을 3중대라고 국민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불렀었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씨가 이민우 총재를 이렇게 대표로 앉혀서 총재로 앉혀서 신민당을 만들었고요. 그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선거입니다. 그 당시에 민정당 의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은 전국구를 가져가는 전국구 의석 배분하는 방식이 지역구에서 1당을 차지한 정당이 무조건 일단 절반을 떼가고 원내 그 안정 의석을 확보한다 이런 명분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의석을 가지고 또 나눠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정당이 148석까지 됐는데요. 내용상은 양김 씨가 주도했던 신민당이 이겼던 그런 선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 13대 총선에서도 민정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을 합하면 129석, 야권의 승리였었죠. 당시 이제 의석 분포를 보면은 민정당이 125석, 평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무소속인 비타가 그 10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때 결국 이제 평민당, 통일민주당 이렇게 야권이 나눠져 있었지만은 실제로 황색 돌풍이 불었던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또 이제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이 149석으로 이제 일당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이 97석, 통일국민당이 31석, 무소속인 기타가 22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무소속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네요. 이때는 14대 총선 때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YSJP 이렇게 3당 합당된 네. 때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민자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민심은 의외로 이렇게 안 됐던 거죠. 예. 물론 많이 민자당이 얻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상보다 뭐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49석으로 얻는데 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대 총선에서는 이제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다시 이겼는데요. 그때 이제 국민회의가 79석, 자민련이 50석, 통합민주당이 15석, 무소속 및 기타가 16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야권 분열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렇게 분열됐었죠. 그러면서 여당이 일당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16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이겼는데요. 새천년 민주당이 115석, 자민련이 17석, 무소속 및 기타가 8석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국민의 정부 시절이죠. DJ 대통령 때인데요. 상당히 이름도 이제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갈아탔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기지 않겠냐 해서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초경합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 선거 바로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한나라당 이 당시에 보수층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이 좀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17대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치러졌는데요. 열린우리당이 152석,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했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또 이 당시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그 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요.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의석수는 2석이었지만은 정당 득표율에 앞서서 비례대표 8석을 얻는 그런 이변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7대 선거 때는 탄핵 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그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압승을 한 거죠. 152석. 그러나 더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박근혜 당시 대표죠. 천막당사를 치면서 오히려 121석인가요? 그죠? 121석 네. 얻은 것은 의외로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의석이다. 그런 또 비교 분석도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18대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 친박연대가 14석, 그리고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이 18석, 민주노동당이 5석을 차지하면서 다시 이제 여권이 승리하는 선거가 됐습니다. 네, 이때는 얼마 전 얘기지만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선 직후에 바로 치러진 네. 선거였죠.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 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쪽에 민주당 세력들이 이합집산하고 다시 또 합치면서 여러 가지 분열도 있었고 화학적 결합이 안 됐던 상황에서 여론도 안 좋았고 상당히 패배했던 상당히 참패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네. 그랬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나간 선거를 한번 뒤집어 봤는데요. 다시 이제 현재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각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선 새누리당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여당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겠다라고 했는데 좀 공천 결과 보시면 실제로 좀 새롭게 거듭난 것 같은지 평가가 어떠세요? 이 공천에 대한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건 원래 이제 상당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국민적 시각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양당 다 마찬가지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췄느냐 그런 건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물갈이도 많이 했다, 의외로 많이 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 보도라든가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새로운 그런 인사라든가 새로운 개혁 공천이 있었느냐 과연 새누리당에서 그런 건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정치를 바랐던 건데 지난 안철수 돌풍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결국은 정치를 새롭게 바꾸기를 요구했던 건데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은 그러한 거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명확한 것 같고 반면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완성을 거둔 거로 보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완성을 거둔 것 같아요. 뒤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친이 친박 이런 갈등 속에서 친박계가 상당히 전면에 나섰고 2007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 약 30%가 이번에 공천장을 받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친이계에서도 상당히 주류에 계셨던 의원들이 싹 날아가 버렸죠.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박근혜 체제로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공천 그리고 권력을 확실하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칼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위원장이 공천에 직접 개입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친이명박계 의원들을 떨어내고 친박계 후보들을 공천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여튼 그 공천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 많이 들으면서 도입한 기법이 이제 외부 인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좀 저명하신 분,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사실상 그분들이라는 것이 공천심사위원을 구성했을 때 정치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 간에 공천할 때 그 복잡한 요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상당히 뭐 들러있은 거 아니냐 그런 뭐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권력 핵심부 실권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작품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추측이죠. 만약에 이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위원장을 빼놓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그럼 물론 객관적 기준과 심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의 결과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했을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공천권 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아요. 그 외부 인사란 분들도 결국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왔을 그렇죠. 그렇게 했었겠죠. 네. 뭐 그렇게 했었겠지만 일단 하여튼간에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전에 없이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박근혜의 사람 챙기기 욕심 때문에 뭐 대구, 강남에 공천 망쳤다 이런 사설도 좀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박근혜 쪽이 뜻을 많이 좀 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굉장히 그 친이명박계 인사들은 상당히 칼질을 당한 것이죠. 반면에 수장들은 또 살려놨어요.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만두게 만들었던 그러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어요. 정치공학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후로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명분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정 비판으로 야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상 친이계 인사들을 공천에서 제외하면서 자기 자신이 또 앞에 나서고 이러면서 뭐 종로 같은 경우도 친박계 좌장인 홍사덕을 딱 앉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 여권에서의 명분도 살리면서 그러면서 또 친이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또 나중에는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떨지 뭐 청와대하고 어떤 교감을 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아주 정치공학적 요소를 잘 살려가면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천은 결국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눈높이라든가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이었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이름만 바꿨지 뭐 똥누리당이다, 새나라당이다 이런 비판이 좀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천 탈락에 대한. 그 전역 의원이 탈당하고 이제 국민 생각이 입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김현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도 크게 반발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탈당의 러시가 이뤄지면서 국민 생각이 일종의 그 이삭죽기 형태로서 좀 많은 걸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이제 주저앉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나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요. 네. 당시에 민주통합당도 공천 후유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새누리당에서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게 친이계 인사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뭐 새로 당을 만들겠다.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네. 그 이유는 권력 내부에 어떤 뭐 이렇게 합의가 있었든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그
친이계 인사들도 조용해지고요. 예. 뭐 청와대에서 전화 갔다 오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청와대를 지금 무서워하지는 않고요. 네. 박근혜 위원장을 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몇 달만 좀 참으면 국회의원을 안 해도 뭐 장관이나 이런 걸 좀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한다. 이럴 경우에 후환이 좀 두렵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헌 칼이고 그렇죠. 새 칼을 쥐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이 더 무섭다. 예, 무섭죠. 예. 이거군요. 아, 그렇군요. 그런 뉴스도 봤는데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이달곤 씨 그분이 이제 민주통합당 죄송해요. 김유정 대변인. 네, 김유정 대변인. 이름이 이제 김유정 정만 똑같죠, 그죠? 잘못 보낸 모양이 문자로. 맞아요. 네, 김유정. 김희정이라는 후보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김유정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보낸 거죠. 아마 이제 이 스마트폰 쓸 때 그죠? 이게 오타가 잘못 나가지고. 정은 똑같은데 이걸 잘못. 네. 우리도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걸 잘못 보낸 것 그래서 같아요. 뭐 공천 축하한다라는 예.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이게 청와대랑 실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개입 증거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그런. 글쎄 뭐 미리 아는 건지 아니면 같이 공천 과정을 협의했는지 그거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위치는 상당한 거죠.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은 정치권하고의 관련을 맺는 그 수석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미 정무수석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청와대도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었느냐 그런 이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과의 상당한 밀월 관계도 우리가 예상해 보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후환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 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탈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아무래도 임기가 끝나면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기대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 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민주통합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 초기에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는데요. 공천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민주통합당은 왜 이렇게 공천을 잘 못했을까요? 이용원 씨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민주통합당에 거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은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 국민 참여 경선의 골자였던 모바일 투표도 하겠다. 이것이 새누리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서 하여튼 좀 친용 정부에서하고 아마 모바일 그 신원하기를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이 국민 참여 경선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패거리식 그러한 공천 심사 과정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적이 됐던 거죠. 그것은 뭐 전대협 뭐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노 일부 세력이라든가 자기네 사람만 챙긴다. 그리고 또 과거에 범죄 행위를 했던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단수으로 공천을 한다든가. 특히 1차 공천에서 문제가 됐죠. 임종석 총장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했다라든가. 물론 공천 반납이 됐고 또 이화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공천의 객관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받고 공천 후유증 자금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통합당이 내세웠던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명분들 공천 과정의 명분이 특히 1차 공천자 명단 발표 이후에는 굉장히 희석화돼 버리는 민주통합당 인기도 굉장히 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한나라당의 경우에 비해서 이제 그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그 반발도 굉장히 심해서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주저앉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야당은 여당하고 이제 차이가 그런 게 나는 거죠. 야당에 박근혜 위원장 같은 사람이 없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죠. 별로 무서워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배지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탈당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 성향 유권자들 표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표가 갈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네. 지금 야권 연대로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겨우 이제 구도를 잘 짜놨는데 민주당 표 일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야당이 참 수도권에서도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은 유권자들의 어떤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원래 애초는 올해 초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워낙 인기를 잃었잖아요. 상당히 특히. 그러면서 실정,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야권의 압승이 점쳐졌었죠.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자만했다. 민주통합당이 깃발만 꽂으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성 같은 거를 좀 등한시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민주통합당 분위기는 올해 연초라든가 작년 연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전에는 깃발만 꽂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천 후유증이 생기면서 다른 탈락한 사람들이 무슨 다른 당을 만든다든가 이러면서 상당히 경선 과정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본선 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힘을 합쳐서 이제 새누리당을 좀 깨어 부수고 이명박을 좀 몰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그렇게 따로 나가시고 하는 게 참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네. 예. 예, 통합진보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인희 씨가 질문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 통합진보당의 이제 정진우 그 전교조 위원장님이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성폭력 사건을 좀 축소했다 뭐 그런 비판이 되게 거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는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은 그 징계 수위를 좀 높이는 것을 이제 안으로 냈고 하지만 다른 대의원들이 그거를 가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일각에서는 축소했다는 비판이 좀 많은데 어떻게 된 거로 보세요? 아무래도 좀 찜찜하죠. 무슨 그 정진우 전 위원장의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조직 간의 문제였던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걸 축소 은폐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가릴 길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걸 문제 삼은 쪽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차례 얘기를 했었다. 실제로 이 문제 관련해서 당 측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우 전 위원장을 공천한다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취재 상당히 도덕성에 금을 가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권 연대 얘기를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이번 총선에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19일이죠.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양당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통합진보당 쪽 유력 후보들이 예상과 달리 다 이긴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호 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당히 통합진보당의 대단한 약진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본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를 봤을 때는 의외로 이 원내 교섭단체 20서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통합진보당이 특히 이렇게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이정희 대표라든가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이런 그 좀 통합진보당에서 내놨던 후보들이 과감하게 자기 자리를 던진 것이죠. 민주통합당과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 그 대신에 다른 후보들에게 그 의석수를 따낼 수 있도록 단일화 협상을 해낸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정치인들의 큰 정치랄까요? 이런 게 상당히 주요했고 또 특히 나중에 가서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공천과적으로 문제 생겼을 때 주도권을 행사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진보당이 아니었냐, 특히 이정희 대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권 이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통합당이 인기가 떨어진 것이죠. 공천 과정에서 물론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위반했던 게 사실이죠. 20, 30대 층이.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상대 후보 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선거 사무실 그 한층 밑에다가 이제 관악을 종북 세력에 맡길 수 없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던 게 네, 크게 됐었죠.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정말 트윗에서 크게 어떤 여론의 네. 어떤 새로운 어떤 진앙제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유선 전화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5% 정도 뒤져 있었는데 이제 유선 전화를 다 착신 전화를 하고 휴대폰으로 심지어는 미국으로 출장 간 사람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거 억울해서라도 찍어줘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정희 대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민주통합당이 뭐 어떤 그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이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어떤 이쪽에 그런 모습. 충성표를 그렇죠. 결집시키게 된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예. 그 야권연대 경선 결과 보면 어쨌든 통합진보당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고 응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또 구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과정,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물론 통합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했다고 하지만은 당시에 이런 후보 단일화든가 야권연대가 없었으면 민주통합당은 굉장히 더 수능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단일화하고 야권연대 가면서 이번에도 뭐 공동선대위를 구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사실로 물론 통합진보당도 알파 효과를 거뒀지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공천이 매끄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단일화라든가 연대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중요한 계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권연대가 실제 선거 전에 들어가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로 위력을 발휘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과정의 어떤 뭐 드라마틱 과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과거와 같은 그 폭발력을 가져갈 것이냐.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왜 국민들이 봤을 때 야권연대하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느냐. 지난 지방선거 때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실정에 대해서 그럼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명박 정부의 지금도 새누리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합쳐야 된다. 이런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상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많이 사그러져 있죠. 예. 특히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오고 이 이러면서 버린 자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전국 구도. 그러나 선거는 사실상 선거라는 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사실상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뽑고 하는 건데 이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 실정이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각이 안 돼 있어요. 많이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야권연대의 이런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이냐. 야권연대는 같이 힘을 합쳐서 실정을 비판하자. 이래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나타날까? 그런 건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명박은 싫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찍는 뭐 이렇게 되네. 글쎄 하여튼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표는 야당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고 정책 입장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물론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도 뭐 반발이 있긴 있지만 정확하게 좀 찝어내지 못하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구도와 얽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도로 가면서 이번에 4.12 총선의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번 선거는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애가 타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여야 대결이 좀 흥미로워 보이는 그런 격전지 선거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먼저 영등포 을에서 그 MBC 앵커 출신 신경민 대변인이 그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여야 정말 모두 놓칠 수 없는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네, 대변인 대 이제 사무총장의 대결. 네, 상당히 권영세 총장은 지금 사실상 지금 이번에도 선대위에서 선거본부장을 맡는다 그러죠. 지금 새누리당을 진두지휘하는 네. 그러한 분인데 여기에 원래는 신경민 대변인 얘기가 없었는데 그냥 경선 후보자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신경민 대변인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상당히
특히 여의도가 있고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른 지역은 이제 야권이 좀 강세 지역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출신 신경민 대비를 공천한 것 같은데요. 이 결과가 상당히 주목될 것 같아요. 과연 여의도 민심 또 MBC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의도 주민들도 좋아할지 아니면 기존의 권영세 사무총장의 워낙 탄탄한 기반과 어떤 지역 활동을 통해서 표를 던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방송사 파업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언론 장악을 시도한 MB 정권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가 좀 거센 상황이고 아마 민주통합당이 신경민 후보를 원래는 비례 후보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구로 한 것도 그런 흐름에서 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의도에 있는 방송사들이 많이 파업을 하고 있죠. MBC, 네. KBS도, 국민일보도 오래전부터 파업을 네. 하고 있고요. 국민들 지지도 좀 네. 큰 것 같고. 예, 이 권영세 의원은 지금 사무총장인데요.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대책위원들은 외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 내부일 총괄을 사무총장이 하고 있죠. 권영세 의원이 2002년도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이 장기표 씨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장기표 씨가 이기는 것 아니냐 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돼서 지금 삼선 국회의원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인데요. 예,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원래 좀 고지식하고 대신 좀 깔끔하면서 좀 정실한 이런 스타일인데 마침 박근혜 대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도 삼선까지는 비교적 상대방이 쉬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 4선에 도전하는 게 참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좀 고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 종로 쪽으로 가볼까요? 종로에는 그 새누리당에서 홍사덕 의원 중진이 나왔고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전직 대표죠. 정세균 의원이 나왔습니다. 자, 6선, 4선, 이 선수만 합치면 10선인데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종로는 처음 나온 거죠. 일단 두 사람의 공천 배경이 뭔지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홍사덕 의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거고 좌장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다가 홍사덕 의원을 공천했다라는 것은 박근혜 위원장이 확실하게 종로에서 이기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건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그런 반면에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정세균 의원 전 민주당 대표를 했죠. 그리고 실로 당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금 중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명숙 대표 체제를 만들 때도 정세균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당의 지금 거물급의 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결이 되기 때문에 종로 선거가 상당히 수도권 선거 또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격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그 전에 홍사덕 의원이 나오기 전에는 그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의원이 앞서는 거로 나타났었어요. 홍사덕 의원을 안 넣었을 때는. 근데 홍사덕 의원이 같이 여론조사를 했던 여러 언론사에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초박빙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초박빙으로 나타나서 예측이 불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홍사덕 의원 하면 전형적인 좀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강해요. 여당에도 계셨다가 야당에도 계셨다가 중도에 있다가 우파에 갔다 저파에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이미지가 안 좋진 않을까요? 실제로 홍사덕 의원은 6번의 지역구를 옮겼다 그러죠. 상당히 많은 지역구를 옮겼고 투어를 다니셨네요. 전국구는 아닌데 그죠? 네. 6번의 하여튼 지역을 옮겼고 당도 6번을 바꿔 탔다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민한당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 아마 당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또 그 김대중 대통령 있던 당에서 대변인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또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고 신방연들에서 지난번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오고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과거의 역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적인 비난의 칼을 세우면은 자기 자신이 야당만 한 것이다. 야당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그 인터뷰에서 들은 것 같아요. 네. 무소속도 하고 또 최근에 여당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야당만 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 정치를
자기는 싸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6군데를 돌아다니셨다. 본인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또 홍사덕 의원 하면은 그 노무현 탄핵 때 이제 탄핵 강경파였는데요.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일산 갑에 출마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기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이제 물러나고 이제 내가 지면은 나는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룰을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졌거든요. 한명숙 저 의원에게. 2004년도인가요? 예, 그렇죠. 일산에 나왔을 맞습니다. 때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졌는데 정계 은퇴를 안 하셨어요. 네. 그 이라크 파병 네. 발언도 되게 유행했었는데 한때 이라크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자기가 1개월간 가서 사병으로 근무하겠다 했는데 안 가셨잖아요. 네. 말만 좀 앞세우는 이미지도 그런 것 그 때문에. 외에도 제 기억으로는 무지개연합인가요? 그 장기표 씨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창립하기로 한 다음에 또 얼마 뒤에 그걸 파기하고 뭐 다른 당으로 또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고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야권에서는 홍사덕 의원을 그러면은 탄핵의 주역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었죠. 예,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총무였고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하고 둘이 원래 전에 꼬마 민주당 시절에 잘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뒷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탄핵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탄핵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도 홍사덕 의원의 어떤 슬로건 같은 경우는 친노 패족과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선거 구도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주역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아직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서울에 또 다른 지역 한 군데 가볼까요? 강남을이 관심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에 출연하셨던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에 가 있는데 김종훈 전 본부장이 공천을 받는다 못 받는다 다른 지역을 간다 만다 하다가 결국 다시 강남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미 FTA를 놓고 강남을에서 이제 맞대결이 벌어지는 셈인데요. 자, 이 강남을 선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강남을 선거는 정동영 의원이 그러니까 전주를 벌이고요. 그렇죠. 상당히 자기 자신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결단이죠. 예. 사실상 민주통합당으로서 강남을에 당선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정도까지 판정이 날 정도인데 그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선택, 결단. 정동영 대권 잠재적 주자로서 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강남에 가서 떨어지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 FTA에서 김종훈 본부장을, 왜냐하면 정동영 의원이 FTA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거가 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런 선거였는데 마치 강남을에서 이렇게 김종훈, 정동영이 이렇게 붙으면서 FTA를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냐, 과연 FTA를 비준대로 나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동영 의원 얘기대로 폐기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정책적, 정치 정책적이라 할까요? 제 말이 어떨지 그런 선거로 거의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강남의 주민들은 아무래도 FTA에 찬성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튼간에 그런 선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이제 김종훈 후보에게 비례대표나 강남 출마 말고 강북 한번 나가보라고 이게 라디오 토론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저 컴컴한 데 나가보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종의 강북 비하 발언을 해서 컴컴하겠죠. 네, 저도 거기 나가면 어떨 때 이제 떨어지니까. 컴컴한 데 사는 사람 돼버렸는데 예, 그래서 좀 강남은 호남. 화난. 예.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오죽하면 같은 새누리당인 이 이상돈 그분께서도 이 사람을 이제 강남에 내보내면 강북표는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도 되셨어요. 그럼 확실히 좀 FTA로 전면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컴하다, 화나다. 이렇게. 뭐 이번에 뭐 문제가 있었지만 성관계도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걸 자기 생각대로 공인인데 그런 점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는. 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도 강북 쪽에 있는 건데 한강 이북에 있잖아요. 네. 왜 컴컴하다? 청와대도 컴컴하죠. 경비 문제가 있어갖고 밤에는 이제 불을 많이 끄고. 불을 많이 켜서 그런 거 보죠. 예, 그 김정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이 이제 돼서 혹시 여의도로 들어오게 되면 참 걱정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평소에 의식을 좀 반영하는 거고요. 이분이 또 본부장을 하실 때 강기갑 의원이 이제 좀 그 몰아붙이니까 소리를 버럭 지른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예의를 순간적으로 잃고 이런 적이 있어서 앞으로 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되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른 지역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일단 서울의 중구가 관심 지역인데요. 여기는 정치인의 2세들이 격돌을 하는 데입니다. 일단 새누리당 공천을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받았는데요. 이분은 내무부 장관을 했던 정성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제 정호준 씨가 받았는데요. 이분은 청와대 행정관을 하셨죠. 이분은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드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선진당에서는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조순형 의원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조병옥 박사.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이죠.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조병옥 박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좀 상당히 그 격전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7대, 18대는 이곳을 한나라당이 이겼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는 2010년도에는 상당히 구도가 많이 바뀌는 접전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과연 서울의 민심의 향배를 점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대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곳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이길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는데요. 이제 조순영 의원이 이렇게 나오면서 실제로 구도가 좀 달라질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새누리당 후보하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후보 두 사람이 경합을 이렇게 오차범위에서 벌이는 걸 여기서 나타나는데 조순영 후보가 이제 뒤쫓아가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조순영 후보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제 선거 결과 주목될 것 같아요. 그 중구에서 원래 새나라당에서 나경원이냐 아니면 KBS 앵커 출신인 신은경 씨냐 이렇게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그 기소 청탁 문제가 좀 없었다면 나경원 씨로 좀 공천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의원은 아니죠. 서울시장 후보 때 했으니까 전 의원이 공천을 이제 받고 싶어 했죠. 근데 이 김재호 판사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 외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과연 다 클리어 됐느냐 이런 것은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 선거는 그 수도권에서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BBK 저격수 민병두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 이렇게 두 저격수가 맞붙는 동대문 을도 그렇고요. 이인영 후보와 이범래 후보가 1승 1패씩 하고 있는 서울 구로갑에서도 뭐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근데 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어떤 전국의 흐름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눈길을 끄는 데죠. 문재인, 야당의 거물이죠.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문재인 씨한테 새누리당의 손수조라는 여성이 도전을 했습니다. 부산 사상인데요. 자, 왜 새누리당이 여기다가 젊은 여성을 공천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도전장을 냈을 때 이제 세간의 관심이 뭐냐면은 그 부산 지역은 사실상 전통적으로 여권이 강세 지역이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명박 정부하고는 좀 약간 이반된 과정으로 여론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박근혜 위원장하고는 상당히 호감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문재인이가 도전장을 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됐었어요.
상당히 또 대권 주자로서 막 올라갔었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왜 다른 인물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시각이 어떻게 됐냐면은, 물론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의 텃밭인 데서 이길 것이냐 이런 것보다도 손수저라는 젊은 여성과 문재인 그러면서 이길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재인 후보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구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박근혜 PK 지역에서 이길 것이냐 이런 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이제는 손수조라는 젊은 여성이 나타나면서 기존 중견 정치인 문재인 후보가 중견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대결이 돼버리면서 이 선거 구도와 각이 상당히 달라져 버리는 형국을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한나라당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문재인 후보하고 손수저 후보하고 이제 지지율 격차가 처음엔 굉장히 컸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야당에서 출마한 문성근, 김정길, 김영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분들도 예상보다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의 어떤 야당 바람이 이렇게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현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답보 상태. 새로운 어떤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위원장의 어떤 그 나름대로 정치적 위상이 부산 지역에서는 공고하다. 이렇게 두 가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 문성근 후보가 답답해하는 게 그 요즘 그 지역 케이블에서 예전에 찍었던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 실종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 봤는데 저도 봤어요. 그 영화에서 그 문성근 씨가 이제 영화 속 안에서는 엄청난 그 연쇄 살인마로 나오거든요. 단순히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납치해서 고문하는 그 쾌락 살인마로 나오는데 이 영화가 계속 나온대요 지금 케이블에서. 그래서 왜 이걸 하필 요즘 트냐고 이거를 하면서 예, 그 지역 케이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더라고 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유세 다니다 보면 왜 하필 부산에 나왔느냐 이렇게 좀 의아한 시각도 많이 느낀다고 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문성근 지금 통합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부산에 가서 한번 나름대로 정치적 도전장을 낸 것인데,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서울에서 나오면 쉽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부산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다른 지역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김해을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 지난번 재보궐선거에 당선이 됐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죠. 김경수 후보. 이렇게 두 분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김해을은 기본적으로 좀 야당세,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야당세가 좀 센 곳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지난번에 김태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김태우 후보가 김태우 의원이죠. 나홀로 유세를 했던 거로 그것이 먹혀들고 사실상 정치적 재기를 했던 그런 보궐선거였죠. 김태우 의원한테는. 근데 반면에 야권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잡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봉수 후보가 당시에는 졌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끝까지 같이 한 비서죠. 그래서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이번 선거가 격돌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기존에 17대, 18대 때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최철국 의원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 지역이 있는 곳인데 지난번엔 뒤집어졌었거든요.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그 선거에서 그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었던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그것은 야권의 분열이었죠. 당시에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당시 국민참여당인가요? 국민참여당과 민주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게 매끄럽지가 않았었어요. 당시 유시민 씨가 대표였는데요. 매끄럽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야당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단일화는 했지만은 매끄럽지 않으면서 결합이 확실히 안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졌다. 야권에서는 그렇게 패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54석이 있죠. 각 정당이 지금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쪽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특징만 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비례대표 오늘 발표된 것 같은데 오늘 그 비례대표라는 게 20번까지 누가 이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비례대표 1번 순위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번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당의 어떤 표방하는 이번에 어떤 전략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표명되는데요. 글쎄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민병주 연구위원이라는 여자분이 한국 원자력 연구위원 분이 1번으로 비례대표 1번으로 한나라 새누리당에서 정했는데요. 글쎄요 이런 특이하게 이렇게 명단에서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9번에 이혜리사 전에 탁구 선수였던 이혜리사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위원장이 11번으로 넘버 11번에 마크됐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뭐 1번일 것이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있었는데 11번으로 가셨네요. 예. 10분이나 밀려버렸네요. 잘못. 당선 가능한 그 번호가 대략 22번 정도 22번. 생각을 하니까 딱 가운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약간 너무 앞서는 것보다는 좀 대인배 포스를 풍기면서 뒤로 물러나지만 너무 뒤로 가면 또 좀 급이 떨어져 보이니까 11번 정도로 한 게 아닐까. 그럼 22번이 이제 김상민 씨고 23번이 손인추 씨인데 이분들은 약간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게 나왔는데 예. 커트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또 눈에 띄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 한 분 있죠. 8번의 이상인을 씨라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중앙일보의 기자를 오래 하신 분이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얼마 전까지라도 그 관훈 클럽에서 네. 그 토론회 할 때 얼마 전까지도 패널로 나와서 박근혜 위원장과 패널을 했던 그런 언론인데 바로 그냥 어떻게 또 이렇게 가보죠. 패널로 토론을 했는데 바로 비례대표를 뭐 받으셨어요? 사퇴하고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가버렸어요. 그냥. 조금 이게 재밌는데요. 너무. 예. 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녀 씨. 네, 그 공천자 윤곽이 어쨌든 대략 잡혔고 했을 때 이제 4.11 총선 이후에 몇 석씩 좀 나눠 갖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뭐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작년이나 하여튼 올 초까지만 해도 야권의 압승을 점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비등하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상당히 비등한 현상으로 이제 300석 아닙니까? 비례까지 합쳐서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 원래 이제 상당히 새누리당에서는 수도권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130석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이 양당이 치열하게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는 통합진보당이 약진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민주통합당의 어떤 이 같이 함수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의외의 성과를 낸 거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통합진보당이 의외로 예상보다 높은 잘하면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그런 의석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좀 이번 선거에 결과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000원만 거시죠. 네? 10,000원만. 2만 원 걸겠습니다. 2만 원. 네, 그 지역별 의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죠. 수도권 의석이 112석입니다. 서울이 48, 인천이 12개, 또 경기도가 52.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의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112석인데요. 지역구 전체가 246석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전체 의석의 한 45% 정도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것은 영남.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합치면 67석이 됩니다. 의석이. 네.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 호남 30석, 충청 25석, 강원도 9석, 제주도 3석. 이걸 다 합치면 정확히 67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과 그 나머지 지역을 다 합친 지역의 의석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총선은 현재 여당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지역 구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 한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전제하에 계산을 해봤는데요. 수도권 112석을 야당이 승리해서 60% 정도를 가져간다. 그래서 여당은 40%, 야당은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놓고 배분을 해봐도 원내 일당은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에서 워낙 의석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요. 또 선거가 임박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아직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대략 예상을 해보는 건데 수도권에서 6대4 정도로 이겨가지고는 야당이 원내 일당을 차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좀 더 큰 차이를 벌려야 야당이 일당을 차지하고 여당을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남훈 씨, 우리 프로그램 협찬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엽 판사의 기소 청탁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를 응원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카페에 박은정 검사는 낙곰수가 지킨다 이런 카페인데요. 이분들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진실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린 박은정 검사.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박은정 검사를 지키는 일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